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296쪽 하겠습니다. 296쪽.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문장은 그림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은 글이니까 글은 그림 같다. 글을 그림으로다 보고 글 속에도 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학생들한테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해보니까 글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말과 글만이 글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고 우리는 사실 글과 그림이라는 것을 갖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살아있는 그런 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지문, 하늘의 글, 그 다음에 지지문, 땅의 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은 인지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은 다 글이라는 거죠. 사람의 삶도 그렇고 나무의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언어는 인간만이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동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의사소통도 언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래요. 그럼 그림은 의사소통이 안 되냐? 돌고래는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느냐? 그들이 말로다가 주고받아서 어디에 먹이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인간만이, 언어는 인간만이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언어의 관을 넓혀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동양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홍길주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살아있는 것, 다 살아있는 것. 그렇죠? 죽은 게 없이 다 살아있는 활물. 그래서 활독서. 이것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활독서라고 살아있는 독서라고 그러거든요. 연암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러한 그 살아있는 세계를 썼기 때문에 자기의 글은 시필, 성당, 문필, 진안에는 것을 쓰지 않았지만 충과 효라든지 논어나 맹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중용 이런 그것을 갖다가 운운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삶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글은 살아서 생생하게 아침 햇살을 쬐는 그런 거지의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지 글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멋진 그런 호화찬란한 미사여구를 쓰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다루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글은 아침 생생히 살아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그런 거지의 글이라고 한 거죠. 이 선덕여왕 이제 얘기로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덕여왕의 그 세 가지 지혜는 우리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모란 그림입니다. 그죠? 모란 그림. 당태종이 그려오는 그런 모란 그림이, 거기에, 나비가 없다. 나비가 없고 벌이 없으니까 그 모란에서는, 향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심어보니까 진짜 그 모란에서 향기가 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선덕여왕의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는 이제 옥문지에서 개구리가 울어대가지고 적병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고요. 셋째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이제 예언했다고 그러죠. 이거 세 가지 지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인 이 모란이 문제가 있습니다. 297쪽 맨 위에 보세요. 성호 이익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데요. 297쪽에. 다산 선생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분이 바로 이 성호 이익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성호 선생이 성호 사설에서 모란무양이라는 그러한 난에다가 그런 글을 썼는데 선덕여왕의 지혜를 의심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덕여왕은 모란도를 보고 모란이 향기 없음을 보고서 이르기를 남달리 고와서 벌과 나비는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내가 경험해보니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다만 꿀벌이 없는 까닭은 꽃은 곱지만 냄새가 나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거든요. 선덕여왕이 그 꽃과 꽃이 나비하고 꽃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 꽃이 남달리 아주 예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호 이익 선생은 꽃은 곱지만은 냄새가 나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학에 대해 아는 이는 이를 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해표로다가 전화를 해보니까요, 모란 꽃에 향기가 있답니다. 나쁘든 냄새가 나쁘든 좋든 간에 향기가 없는 꽃은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덕여왕이 말한 그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냄새가 고와서 그렇다라는 등, 아니면 꽃은 곱지만은 냄새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등,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당나라 시인 위장이 백모란을 읊은 시에 지난밤 달은 물같이 맑아 뜰에 오르자 선뜻 오는 그윽한 향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백모란에서 지금 향기가 난다라는 얘기죠. 당나라의 시인 이정봉 역시 홍모란이라는 시에서 밤이라 깊은 향기 옷에 물들고 아침이라 고운 얼굴 죽이 올랐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거든요. 결국은 그 향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모란꽃에 벌과 나비를 그려놓지 않았느냐? 그것은 곧 한 장 넘겨보면 그 모란꽃 그림이 있죠. 우리나라 민화인데 여기도 지금 나비 같은 것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선덕여왕의 지혜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란이라는 것은 부귀옥당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부자가 되라. 그리고 꽃이 아주 풍만하잖아요. 농염하고 풍만해서 아주 부자가 되라 그러는 어떤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선덕여왕에게 준 것은 신라 왕실이여 좀 부자가 되라, 부유해지라, 커다란 그런 그 부유한 국가가 되라, 이런 뜻으로다가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비는 왜 안 넣느냐? 거기 있습니다. 298쪽 맨 밑에 중국에서 나비를 뜻하는 접자는 약 60세에서 80세의 노인을 가리키는 질자와 발음이 디에로다가 같습니다. 똑같이 나비도 접 디에로다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을 가리키는 그런 질자도 똑같이 디에로다 발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를 그려놓으면은 부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모란과 나비를 그려놓으면은 모란은 부유하라. 그 다음에 나비는 그럼 한치 60에서 80세까지 그냥 그렇게 장수하라. 이러한 의미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나비를 빼버린 겁니다. 60에서 80세까지만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라 왕실이여 영원하고 부귀하라라는 뜻에서 나비를 뺀 것이지, 그 나비를 갖다가 냄새가 나빠서 안 넣는다느니, 꽃이 너무 또 고와가지고 오지 않느니,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선덕여왕의 세 가지 지혜하면서 모란꽃에 나비가 없는 것을 갖다 선덕여왕이 맞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란꽃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나비도 날라오고 벌도 날라오고 와서 수정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양의 그림은 결국은 전부 다 읽는 것이지, 동양의 그림을 갖다가 그것을 감상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경과 입상진의와 형상화는 의경이라는 것은 이제 뜻을 갖다가 그렸다라는 얘기죠. 의경이라는 것은 이제 뜻을 그려놨다는 얘기고, 입상진의라는 것은 어떠한 상을 세워서 뜻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게르니카라는 그림 앞에서 봤었죠. 그렇죠? 291쪽에 있었던 그 그림이요. 그것은 하나하나 따다가 실어놓은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입상진의입니다. 291쪽에 있는 게르니카의 그림이요. 피카소의 게르니카. 거기 황소의 그 부릅뜬 눈, 그 다음에 마을의 절규하는 어떤 몸짓, 그 다음에 핀, 요거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핀이라 그러면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을이 거기 부르짖는 모습이라든지,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따다가 어떠한 그 비극적인, 전쟁의 어떤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죠. 그런 것이 따지고 보면 입상진의죠. 형상화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전부 다 어떠면은 그림에서 쓰이는 건데, 이런 것을 글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을 쓸 적에 내가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 갖다 쓰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림에서 어떤 중심적인 것을 갖다가 그리느냐와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추나도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저 앞으로 다 가가지고요. 추나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추나도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추나는 뭐 이제 추나 혹은 추나도라고 하면은 그 에로틱 그림입니다. 에로틱 그림. 사랑은 방 안에 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지 않고 그리기입니다. 일종의. 넘어가 보세요. 82쪽에 옛날에 추나도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먼저 푸른 오동나무와 대나무 10여 그루를 그린 다음 초가 삼간이 오동나무와 대나무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고 굳게 닫힌 여인의 창에는 달빛이 흐르고 창 밖에는 남녀의 신발을 한 켤레씩만 그렸다. 방 안의 즐거움은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아서도 눈에 보이는 듯하다. 나는 이러한 의미를 광한룩이 산매에서 터득했다는데, 이건 광한룩이라는 그런 한문 소설이 있습니다. 광한룩이라는 그런 한문 소설이 있는데, 그 한문 소설에 이런 식으로다가 각 평을 해놨어요. 이 광한룩이를 읽는 법. 그런데 그 광한룩이라는 그 책은, 소설책은, 한문으로 된 소설책은 우리의 춘향전을 갖다가 한문으로다가 바꿔놓은 책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거. 근데 거기에 이러한 글들이 있어요. 옆으로 다 보세요. 신윤복의 그림인데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한번 보세요. 왼쪽, 오른쪽에는 어떤 나무가 있고 보이죠? 그 다음에 방안이 있고 그 위에, 마루 위에 남녀 신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 신발이 남자이고 왼쪽 신발이 하나 옆으로다가 살짝 비켜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서 이제 시녀가 뭐 주한상을 들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금 두 남녀가 있다라는 소리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제 당신들이 그것을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림을 읽는 법이거든요. 그림을 읽는 법. 우리 글도 마찬가지로다가 방안 풍경을 그렇게 세세하게 묘사해 놓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독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건데요. 그래서 83쪽 보세요. 이런 걸 말하지 않고 말하기요, 그리지 않고 그리기다. 이런 것을 소설 비평에서는 홍운탁월법이라 그럽니다. 러시아 소설 이론가인 슈클로프스키 말을 빌려오면 이게 바로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하기. 홍운탁월법은 수묵으로 달을 그리려 할 적에 달은 힘으로 색칠을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화가는 달을 그리기 위해 달만 남겨준 채 그 나머지 부분을 채색합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것을 감추는 것, 이것이 바로 홍운탁월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도 않고 하는 거. 요거 그 밑에 보세요. 낯설게 하기 수법도 이와 유사한데, 쉽게 말하면 조그만 마우스를 내 방 전체에 꽉 차도록 그려놓음으로써 글 쓰는 괴로움을 엉뚱하게 표현한다거나, 핸드폰에 옛날 죄인들에게 채우던 칼을 얹어놓고 핸드폰의 노예가 된 현대인을 표현한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낯설게 하기 표현이 아닌가. 꼭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오늘 우리 집 식탁 분위기가 참 묘하다 해놓고 밑에다가 성적표 온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뭔가 그걸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뒤로 가세요. 이제 다시 15개. (301쪽에) 한번 보세요. 옆에 김득신의 그림 보기 바랍니다. 그리지 않고 그린 것을 읽어라. 반상도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갖다가요. 양반과 상민이 대주적이다. 마루 위에 점잔 빼고 앉으신 양반종 어르신 말고는 모두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이다. 전모를 쓴 저 여인 두 손 모아 절하고 그 옆의 사내는 죽을 죄를 지어 마당 뿔림이라도 당하는지 아예 땅에 코를 박고 맨 뒤에 남정네는 허리가 휘었다. 양반종을 제외하고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 하기야 지금도 1억으로 사는 이들이 저 때보다 적다고는 못한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읽어본 거죠. 요 그림을요. 양반전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선비로서 네 당파의 자손들은 비록 그를 몰라도 스스로 사적으로 행세하며 마을에서 제멋대로 행동한다.
시골 백성을 억압하여 밭을 갈지 않고 비를 짜지도 않으면서 의식이 풍족하다. 모두 백성들의 살림을 박탈해서다. 평민이 사족의 노여움을 삼은 종을 보내 묶어다가 채찍으로 고문하여 오형을 갖추기도 하고 관가에서는 금지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인 양 보아넘긴다. 백성으로서 사족을 욕한 자가 있으면 관에서 보내는 율법을 매기고 심하면 사형에도 처하기도 하니 백성이 사족을 두려워하여 귀신같이 섬겼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보두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죠? 사보두청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포도청이라는 뜻입니다. 양반이 붙잡아다가 얼마든지 그랬어요. 이 앞에 그림에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양반한테 머리 굽힌 이 사람 허리 굽어진 거를 좀 보십시오. 그 당시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 이제 애절량이라는 시도 앞에서 봤지만은 그렇죠. 남자가 자기 성기를 끄는 거예요. 군역을 갖다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 군역을 갖다가 오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요구를 하니까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여자가 지은 1800년대 말 이사벨라 비숍이 지은 한국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 근데 그 책에 관리를 이렇게 묘사를 해놓습니다. 한국의 그 조선의 아전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라고 써놓습니다. 면허받은 흡혈귀.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옳은 글을 쓴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민들이 글을 쓸 자격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글도 모르겠거니와. 양반들이 써야 되는데 양반들은 자기들이 풍족하니 그것을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303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추나도 나오는데 작자 미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앞에서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남녀 신발이고요. 방석이 삐뚤음하게 여기 놓여 있죠. 얘기에다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그 303쪽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세요. 말하지 않고 말하기요. 그리지 않고 그리기니 산은 끊어져도 구름 속에 봉우리가 이어진다는 경고를 좀 새겨들었으면 한다. 산은 끊어졌어도 구름 속에 봉우리는 이어지는 것이죠.